나는 요양원에서 맞아가며 밥을 빌어먹는 노인이었다. 그날까지는 말이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식판에 담긴 다 식어빠진 죽 한 덩어리가 내 앞에 던져졌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손목은 침대 난간에 거칠게 묶여 있었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억지로 입을 벌려 밥을 밀어넣는 수간호사의 거친 손길에 나는 헛구역질을 하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 나 박도윤도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말라 죽겠구나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거대한 요양원 건물을 지탱하는 자본의 뿌리, 그 맨 밑바닥에 흐르는 돈줄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 눈동자가 흐릿해질수록 그들의 탐욕은 선명해졌고 내가 바보처럼 웃을수록 그들은 제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운과 재물운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무심하도록 아름다웠다. 60을 넘기고 70을 지나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세상의 모든 색이 바를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남산의 녹음은 지독하게도 푸르렀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유리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밖을 내다봤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준호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릴 적 내 목을 꼭 껴안던 그 작고 통통했던 손은 이제 굵직한 힘줄이 솟은 어른의 손이 되어 있었다. 그 손이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나는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다. 아버지, 거기 공기 정말 좋아요. 시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난 곳이니까 그냥 한두 달 쉬다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아버지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그래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끈적거리는 가식과 빨리 짐을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조바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쉬다 오라고? 한두 달? 너는 지금 내 아버지를 고려장에 처하고 있는 거야, 준호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내가 세운 기업을 물려받고 내 재산을 야금야금 파먹더니 이제는 늙고 병든 육신마저 귀찮아진 것이겠지. 나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며 침을 흘리는 신용을 했다. 아, 그래. 공기가 좋아? 산도 있고. 내 어눌한 말투에 준호는 거울을 통해 나를 힐끗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아버지는 정말 치매가 맞구나 하는 확신에 찬 그 안도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무릎 위에 놓인 내 손은 검버섯이 피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지까지 늙은 것은 아니었다. 차는 경기도 외곽의 으리으리한 건물 앞에 멈춰섰다. 청록 요양원이라는 금색 글씨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겉모습은 궁전 같았지만 내 눈에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차 문이 열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내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준호는 내 팔을 붙잡고 부축하며 안으로 이끌었다. 어서 오세요, 박도윤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환한 미소를 지은 장미숙 원장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맞잡으며 마치 세기의 효자를 대하듯 칭송을 늘어놓았다. 아드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요새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 아버님을 모시는 분이 어딨겠어요. 저희가 아버님, 내 부모님처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맡겨주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간드러졌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 번뜩이는 탐욕이 보였다. 내 재산 규모를 이미 파악하고 있겠지. 준호가 얼마를 찔러줬을지도 안 봐도 비디오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구두 끝만 바라봤다. 내 부모님처럼 모신다고. 가소롭구나. 내 부모를 이렇게 감옥 같은 곳에 가두느냐? 속에서 불길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다. 준호는 서류 몇 장에 서명하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다. 아버지, 저 갈게요. 주말에 면회 올게요. 잘 계세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매연을 내뿜으며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에게 남은 가족은 없다는 것을. 이 차가운 건물 안에서 나는 오로지 혼자라는 것을 말이다. 준호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내 곁을 지키던 미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자, 어르신. 이제 들어가시죠. 여기가 이제 어르신 집이에요.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내 팔을 낚아채듯 끌어당기는 힘에 나는 휘청거렸다. 복도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와 노인들의 퀴퀴한 채취가 섞인 기묘한 악취가 풍겨왔다. 화려한 로비와는 달리 안쪽 복도는 어둡고 습했다. 휠체어를 타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노인들, 힘없이 복도를 서성이는 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302호실로 안내되었다. 좁은 침대 하나와 낡은 수납장이 전부인 방이었다. 미숙은 나를 침대에 거칠게 앉히더니 곁에 서 있던 수간호사 오은정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이 양반 보기보다 고집이 있게 생겼어. 아들이 부탁한 대로 특별 관리해. 외부인 접촉 철저히 차단하고 정신없게 만들어. 은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두툼한 구속용 밴드가 들려 있었다.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특별관리? 정신없게 만든다고.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하지만 나는 치매 노인이어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아들이 시키는 대로 여기 온 힘없는 노인이어야 했다. 저기, 배가 고픈데 밥은 언제 줘요? 나는 일부러 혀 짧은 소리를 내며 물었다. 은정은 비웃음을 흘리며 내 손목을 잡아챘다. 빠, 조금 있으면 개밥 같은 거 줄 테니까 기다려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요자 쓰지 마. 알았어? 그녀는 내 손목을 침대 난간에 대고 밴드를 조였다. 살을 파고드는 압박감에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파. 이거 왜 해? 나 안 도망가. 시끄러워. 치매 노인들은 밤에 돌아다녀서 안 돼.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오래 사는 길이야. 은정은 내 뺨을 툭툭 치고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철컥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걸렸다. 사방이 고요해졌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노을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묶인 손목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억울함과 분노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부가, 내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나를 이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래, 준호야. 내가 나를 버렸구나. 장미숙, 오은정. 너희는 나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겠지. 나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안의 깊은 곳에서 차가운 복수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일부러 이곳에 들어왔다는 걸 너희는 꿈에도 모르겠지. 내 발로 들어온 이 지옥에서 나는 너희의 죄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심판할 것이다. 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간호사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옆방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애처로운 신음. 이 모든 것이 내 복수의 재료가 될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비록 몸은 묶여 있었지만 내 머릿속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는 이미 첫 번째 말이 움직이고 있었다.
요양원의 아침은 비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과 누군가의 읍소하는 소리가 잠든 감각을 깨웠다. 나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다. 딱딱한 매트리스와 손목을 조여오는 구속구 때문에 온몸의 뼈마디가 마디마디 쑤셔왔다. 하지만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들이 내 방에 들어올 때까지 철저히 무력한 노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은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내 상태를 살피지도 않은 채 이불을 확 걷어치웠다. 일어나. 늙은이가 잠만 많아서 어떡해. 빨리 씻고 밥 먹어. 그녀의 손길은 폭력에 가까웠다. 묶여있던 밴드를 풀어주더니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그녀는 내 팔뚝을 손톱이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다. 아, 아파요, 선생님. 나는 일부러 엄살을 부리며 신음했다. 속으로는 그녀의 손목을 단숨에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나는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아프긴 뭐가 아파? 꾀병 부리지 마. 어차피 아들은 면회도 자주 안 올 텐데 우리한테 잘 보여야 편할 줄 알아. 그녀는 나를 화장실로 밀어넣고는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세수를 시켜주는 척하면서 그녀는 수건으로 내 얼굴을 거칠게 문질렀다. 피부가 쓸려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서 들려오는 동료 간호사의 말에 대꾸하며 웃어댔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나는 보았다. 휠체어에 앉은 김씨 할아버지가 밥을 먹기 싫다고 거부하자 운영의사 태수가 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후려치는 장면을 말이다. 이 영감이 진짜. 주는 대로 먹어 그냥. 이게 돈이 얼마짜린 줄 알아? 태수의 험악한 인상과 우락부락한 체구는 노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요양원의 질서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공공연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겁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붙잡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원장 미숙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가며 내 어깨를 다독였다. 어르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희 식단이 영양가가 아주 높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천사 모드로 바뀌어 있었다. 카메라가 있거나 외부인이 있을 때만 나오는 그 역겨운 연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영양가? 이 멀겋게 굳은 죽 속에 무슨 영양이 있다는 거냐? 너희는 노인들의 식비를 빼돌려 내 명품 가방을 사고 있겠지. 나는 식탁에 앉아 죽을 한 숟가락 떴다. 밍밍하고 비릿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다른 노인들은 기계적으로 수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미 영혼이 파괴된 채 육신만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좀비들과 다를 바 없었다. 나는 그들 틈바구니에서 가장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죽을 흘렸다. 어머 어르신, 깨끗하게 드셔야죠. 미숙이 다가와 손수건으로 내 입가를 닦아주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내 손목에 채워진 금시계를 훑고 있었다. 준호가 마지막 양심으로 채워준 꽤 고가의 시계였다. 이 시계 참 좋아 보이네요.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그녀의 손이 내 손목으로 향했다. 나는 일부러 발작하듯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다. 안 돼. 내 거야. 우리 아들이 준 거야. 건드리지 마. 나는 식탁 위에 있는 죽그릇을 엎어버렸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미숙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일그러졌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뒤에 선 은정에게 눈짓했다. 아이고, 어르신이 아직 적응이 안 되셨나 보네. 수간호사 어르신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안정제 좀 놔드려. 그녀가 말하는 안정제가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노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독약. 은정과 태수가 나를 양쪽에서 붙잡았다. 나는 발버둥 치는 척하며 그들에게 끌려갔다.
방에 내동댕이 쳐진 나에게 은정은 주사기를 꺼내들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지 왜 매를 벌어? 이거 한 대 맞으면 기분 좋아질 거야. 바늘이 내 팔뚝을 파고드는 순간 나는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머리가 몽롱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혀를 깨물었다. 그들이 나를 잠재웠다고 생각할 때 나는 더 또렷하게 깨어 있어야 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방 안은 어두워졌고 밖에서는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인지 수다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안정제의 기운이 남아있어 몸이 무거웠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침대 밑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입소전 단골 시계 수리공을 통해 개조해둔 내 금시계. 겉보기엔 평범한 시계였지만 그 안에는 고성능 소형 녹음기와 GPS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시계의 옆면을 미세하게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녹음이 시작되었다. 오늘의 기록. 202X년 X월 X1. 장미숙 원장은 나의 시계를 갈취하려 했고 거부하자 강제로 약물을 투여했다. 운영이사 김태수는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고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일기를 써내려갔다. 이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들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미숙과 태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시계의 녹음 버튼을 다시 확인하고 숨을 죽였다. 그 방 노인 말이야, 아들이 확실히 포기한 거 맞지? 태수의 목소리였다. 응, 준호 씨랑 얘기 끝냈어. 상속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요양원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절반 떼어주기로 했으니까. 그전까지만 사고 안 나게 잘 관리해. 죽어도 우리 책임 아니게끔 약 조절 잘하고. 미숙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나를 죽여서라도 내 재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진실이 내 귀를 때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다. 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게 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자비는 없다. 너희가 탐내는 그 재산이 너희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게 해주마.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일은 변호사 서정민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는 내 은밀한 자금을 관리하는 유일한 신복이자 이 계획의 마지막 열쇠를 쥔 인물이었다. 두고 봐라. 이 요양원이 누구 소유인지 알게 되는 날, 너희의 그 가식적인 미소가 어떻게 일그러질지 내 똑똑히 보여주마. 나는 다시금 무력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내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열려 있었고 내 복수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오늘 아침 일부러 바닥에 소변을 지렸다. 78평생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본성을 바닥까지 끌어내기 위해선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다. 바지 가랑이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기운이 발등에 닿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윤아, 조금만 더 참자. 이 굴욕이 저들의 목을 조를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테니. 내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이닥친 수간호사 은정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코를 찌푸리며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아우 진짜. 이 영감이 미쳤나? 아침부터 이게 뭐야? 그녀의 손바닥이 내 등짝을 매섭게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는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나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헤헤 하고 바보같이 웃어 보였다. 선생님, 따뜻해.
바닥이 따뜻해졌어. 따뜻하긴 뭐가 따뜻해. 이 더러운 영감탱이. 당장 일어나. 은정은 내 머리채를 잡아 끌듯이 나를 화장실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샤워기를 틀어 차가운 물을 내 몸에 쏟아부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몰려왔지만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몸을 덜덜 떨며 그녀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를 유심히 살폈다. 어제 다른 노인을 제압하다 생긴 상처겠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내 그 손이 노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 다 기억하고 있다. 조금만 더 해봐라. 내가 저지른 모든 폭행의 기록이 이 요양원 곳곳에 숨겨진 내 카메라에 담기고 있으니까. 사실 나는 이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 치매 증상을 연기하며 가족들을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들 준호의 탐욕을 확인하는 순간 내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나는 입소 전날 내 은밀한 지시를 받는 IT 보안 전문가를 통해 이 방 침대 밑바닥과 전등갓 내부 그리고 공용 거실의 액자 뒤편에 아주 미세한 렌즈를 설치해 두었다. 은정이 나를 씻기고 나간 뒤 나는 젖은 몸을 떨며 침대에 앉아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요양원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거대한 착취의 현장이었다. 나는 침대 매트리스 깊숙한 곳을 더듬어 작은 구멍 속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오전 8시 15분. 수간호사 오은정 환자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적 가해. 차가운 물로 가혹행위 실시. 녹화 완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이 요양원의 진짜 주인으로서 내 돈이 어떻게 노인들을 학대하는 무기로 변했는지 그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이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다. 장미숙 원장은 이 재단이 어떤 유령 회사의 투자를 받아 세워진 것인지만 알 뿐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나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터였다. 나는 창밖을 보며 내적 독백에 잠겼다. 미수가, 너는 내가 던져준 미끼를 아주 덥석 물었더구나. 내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나갔다고 믿으니 눈앞에 보이는 돈줄이 다 내 것 같지? 준호와 짜고 내 재산을 빼돌리려는 내 계획,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도 좋다. 점심시간이 되자 운영이사 태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식판을 발로 툭 차며 말했다. 야, 박노인. 내 아들이 그러는데 너 금고 비밀번호 알고 있다며? 그거 어디다 적어놨어? 아니면 기억나는 숫자라도 대봐. 태수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다. 그는 내 재산 중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비밀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아마 준호가 그에게 정보를 흘렸으리라. 나는 침을 흘리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비밀번호 12. 아니 8인가? 우리 손주 생일이 몇 번이지? 이런 젠장 진짜 돌았네. 야, 똑바로 생각 안 해? 너 여기서 편하게 죽고 싶으면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내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숨이 턱 막혔지만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태수야, 그 금고 비밀번호를 알면 내가 살 것 같으냐? 그 금고 안에는 너희가 지난 3년간 저지른 횡령과 탈세 장부가 들어있단다. 너희가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그 번호가 바로 너희의 구속영장 번호가 될 거야. 그는 한참을 위협하다가 침을 뱉고 나갔다.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거울 속에는 초라하고 힘없는 노인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공용 거실로 나갔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다른 노인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를 지켜봤다. 간호조무사들은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며 귀찮다는 듯 욕설을 내뱉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억지로 알약 뭉치를 먹였다. 그 약들은 치료제가 아니라 노인들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진정제들이었다.
저 가여운 영혼들을 보라. 평생을 일해 나라를 세우고 자식을 키운 이들이 생의 마지막에 마주한 것이 고작 이런 지옥이라니. 내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이 악마들의 소굴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다.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이 분노는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나는 일부러 거실 바닥에 떨어진 사탕 껍질을 줍는 척하며 소파 밑에 부착된 녹음 장치를 점검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때가 무르익고 있었다. 변호사 정민이 오기로 한 날이 머지않았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나는 지나온 세월을 복기했다.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나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려 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결과가 배신과 요양원 감금이라니. 인생은 참으로 얄궂구나. 하지만 괜찮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손에는 아직 판을 뒤집을 패가 남아있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정민이 올 것이다. 이 요양원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을 그 서류를 들고 말이다. 나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깊은 잠을 청하는 척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나는 그 소리가 곧 저 악마들의 비명으로 바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 드디어 그가 나타났다. 서정민 변호사. 내 개인 자산과 법물을 총괄하며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조력자인 그가 요양원 로비에 발을 들여놓았다. 나는 2층 복도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말끔한 수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정민의 모습은 이곳의 퀴퀴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원장 미숙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돈 냄새를 맡은 이의 비굴한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 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박도윤 어르신 면회 오셨죠? 아유, 바쁘실 텐데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네, 원장님. 오늘은 아드님과 합의된 상속 관련 추가 서류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는 나를 힐끗 보지도 않은 채 사무실로 향했다. 미숙은 신이 나서 그의 뒤를 따랐다. 말도 마세요. 상태가 아주 안 좋으세요. 어제는 바지에 큰일을 보시질 않나 방금 전에도 자기 아들 이름도 못 알아보고 헛소리만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는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엔 무리가 있는 상태예요. 미숙의 목 조르는 듯한 웃음소리가 사무실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다리를 약간 저으며 손을 떨고 입술을 달달 볶는 신용을 하며 사무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그들의 대화가 새어나왔다. 그래서 이 계약서가 요양원 부지 전체를 저희 재단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인가요? 미숙의 흥분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기부? 아니, 미숙아. 그건 내 파멸을 알리는 고지서란다. 내가 읽고 있는 그 문구 뒤에 숨겨진 진짜 조항을 넌 절대 보지 못하겠지. 사무실 안에서 정민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다. 내 아드님인 박준호 씨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어르신의 치매 판정서가 이미 제출되었으니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 이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원장님 사인만 하시면 이 건물과 토지는 공식적으로 장미숙 원장님의 재단 소유가 됩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변호사님 수고비는 넉넉히 따로 챙겨드릴게요. 미숙의 목소리는 이미 승리자의 것이었다. 그녀는 준호와 짜고 나를 이곳에 가두는 대가로 요양원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거래가 정점에 달했을 때를 기다렸다. 지금이 바로 가면을 벗을 순간이었다. 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이게 뭐야? 나도 쓸래.
나도 이름 쓸래. 나는 일부러 정민의 가방을 낚아채려 하며 소동을 피웠다. 미숙이 질색하며 나를 밀쳐냈다. 아유, 어르신. 갑자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이 양반이 진짜. 수간호사. 수간호사 어딨어? 은정이 황급히 뛰어들어와 내 팔을 붙잡았다. 어르신 나가세요. 지금 중요한 손님 계시잖아요. 나는 발버둥 치며 정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민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였다. 나는 갑자기 몸의 떨림을 멈추고 은정의 손을 단숨에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강했는지 은정은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혔다. 박노인?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금 전까지 침을 흘리며 횡설수설하던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주 우아하고 정갈한 동작으로 안경을 꺼내 썼다. 사무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미숙과 은정은 얼어붙은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계약서를 천천히 훑어본 뒤 미숙의 눈을 꿰뚫을 듯이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원장님, 오타가 하나 있군요. 여기 기부라는 단어 말입니다. 이걸 환수로 바꿔야겠는데. 내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사무실을 울렸다. 미숙은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다. 어르신? 지금 뭐라고? 장미숙 원장. 당신은 내가 진짜 치매라고 믿었나 보군. 내 아들 준호가 내 재산을 탐내서 너랑 손을 잡으면 내가 순순히 당해줄 줄 알았어? 나는 계약서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정민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깍듯하게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준비하신 대로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습니다. 장미숙 원장의 횡령 증거와 요양원 내 가혹 행위 체증 자료도 이미 검찰에 송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게 무슨... 당신 치매잖아. 아들이 그랬단 말이야. 너 노망난 늙은이라고. 내 아들이 한 말은 믿으면서 내가 이 요양원을 세운 진짜 투자자라는 사실은 왜 의심하지 않았나? 이 계약서 내가 직접 쓴 겁니다. 내가 사인하는 순간 이 요양원의 부채 200억이 내 개인 빚으로 승계되도록 말이야.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의자 뒤로 숨었다. 그래, 바로 이 표정이다. 내가 노인들을 학대하며 즐겼던 그 우월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 찰나의 순간. 내가 지난 몇 주간 그 굴욕을 견디며 기다려온 유일한 보상이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태수가 밖에서 소란을 듣고 몽둥이를 든 채 뛰어들어왔다. 뭐야? 이 영감이 왜 이래? 죽고 싶어? 태수가 몽둥이를 휘두르려 할 때 정민이 차갑게 가로막았다. 김태수 이사님, 지금 이 장면도 실시간으로 전송 중입니다. 폭행죄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시죠. 아, 그리고 당신이 지난달 빼돌린 요양급여 5억, 그거 이미 계좌 동결됐습니다. 태수의 몽둥이가 바닥으로 텅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들의 천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장미숙, 김태수, 그리고 내 아들 준호까지. 너희가 이 차가운 벽 안에서 노인들에게 준 고통을 이제는 너희가 평생에 걸쳐 돌려받게 될 거야. 나는 정민이 건네주는 코트를 받아 걸쳤다.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더 이상 나는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이 지옥의 심판자이자 다시 돌아온 거물 박도윤이었다. 원장님, 아까 내 시계 탐냈었지? 그거 줄게. 교도소 가면 시간 확인할 일이 많을 테니까. 나는 금시계를 풀어 미숙의 발 앞에 던졌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시계를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여전히 영문 모를 노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이곳은 진짜 사람 사는 곳이 될 겁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요양원의 무거운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밖에서는 이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요양원의 정막을 깨고 정원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불빛이 사무실 벽면을 기괴하게 물들였다. 나는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내 앞에 무너져 내린 악마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감상했다. 장미숙 원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오은정 수간호사는 벌벌 떨며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너희가 노인들의 존엄을 짓밟으며 쌓아올린 그 가짜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이 순간을 나는 얼마나 고대해왔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 평생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보낸 나였지만 이번처럼 짜릿한 승부수는 없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내 아들 준호였다. 그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일그러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정민 변호사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서 변호사,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왜 저러고 계신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며 장미숙 원장을 향해 다가갔다. 나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응시했다. 준호야, 너는 끝까지 내 눈을 보지 못하는구나. 죄책감 때문이냐 아니면 날아간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이냐? 나는 마음속으로 씁쓸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지만 내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나는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준호는 흠칫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다. 준호야, 공기가 참 좋더구나. 내가 말한 대로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 내가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너는 알고 있었니?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준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가 편하게 계시라고. 시설이 좋다고 해서. 시설? 그래, 시설은 좋았지. 하지만 그 속엔 사람 대신 괴물들이 살고 있더구나. 내가 장 원장과 짜고 내 주식 포기 각서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나는 정민에게 눈짓했다. 정민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준호가 장미숙과 은밀하게 만나 돈 봉투를 건네고 내 정신 상태를 조작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자고 모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저게 내가 키운 자식이라니.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나를 산채로 묻으려 했다니. 가슴 한구석이 도려져 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제 슬퍼하기엔 내 남은 생이 너무도 소중했다. 이 영상, 그리고 이 요양원에서 벌어진 모든 학대 행위의 증거들. 전부 검찰로 넘어갔다. 장 원장, 당신이 빼돌린 정부 지원금과 노인들의 약값 횡령 내역까지 전부 다 말이야. 미숙이 갑자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아드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눈물은 가증스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오물이라도 닿은 듯 소름이 돋았다. 당신 손에 맞았던 그 수많은 노인의 눈물을 기억해. 그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당신은 비웃었지?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 비웃음을 돌려받게 될 거야. 경찰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미숙과 태수, 은정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금속이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태수는 끝까지 반항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건장한 형사들의 힘에 눌려 질질 끌려나갔다. 이제 사무실에는 나와 정민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준호만이 남았다. 나는 준호를 향해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의 비겁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준호야. 나는 너를 아들로 믿었다. 내가 부족해도 내 기업을 이끌 제목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려 했어. 그런데 너는 내 믿음을 이런 식으로 갚는구나.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회사가 어려워서 도박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의 변명은 구차했다. 도박 빚이라니.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치를 고작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린 자식. 나는 깊은 숨을 내뱉었다. 이 숨결 속에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실어보냈다. 아니야, 준호야. 너는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 이제 너는 박도윤의 아들이 아니라 노인 학대와 사기 공모라는 죗값을 치러야 하는 범죄자일 뿐이다. 나는 정민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정민아, 박준호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라. 상속권 박탈은 물론이고 그동안 회사 공금을 유용한 내역까지 전부 조사해서 고소해. 내 자식이라고 봐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호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를 지날 때 다른 방에 갇혀있던 노인들이 문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지막이 약속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이 지옥은 끝났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곳을 다시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요양원 현관을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78세의 나이,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고 말하겠지만 나에게는 오늘이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었다. 나는 꼿꼿한 자세로 나를 기다리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한 달 뒤 청록 요양원이라는 간판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박도윤 실버케어 센터라는 정갈한 나무 간판이 걸렸다. 건물 곳곳을 가득 채웠던 락스 냄새와 어두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라벤더 향과 따스한 햇살이 복도를 채웠다. 나는 센터의 라운지에 앉아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 거칠고 메마른 정원이 아니었다. 노인들이 직접 꽃을 심고 가꿀 수 있는 작은 텃밭이 생겼고 휠체어를 타고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완비되었다. 장미숙은 업무상 횡령과 노인학대 방조죄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다. 김태수와 오은정 역시 각각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되었다. 그들이 교도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을 때 느끼는 비참함은 그들이 노인들에게 준 고통보다 훨씬 더 뼈아플 것이다. 인과응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그들도 이제야 배우고 있겠지. 나는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가장 힘들었던 결정은 아들 준호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상속권이 완전히 박탈되었고 회사에서 저지른 횡령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매일 같이 탄원서를 보내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는 평생 어른이 될 수 없겠지. 나는 마음속으로 준호의 이름을 지웠다.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나는 이제 나 자신과 내 곁의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 살기로 했다. 센터의 수간호사로 새롭게 채용된 젊고 밝은 직원이 나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메뉴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불고기와 영양솥밥이에요. 그녀의 미소에는 가식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안내를 받으며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은 시끌벅적했다. 예전처럼 죽은 듯 고요한 공간이 아니었다. 노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목에 구속구가 채워져 있지 않았고 내 앞에는 다 식은 죽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박씨 형님, 오늘 고기가 아주 연하구먼. 이 집 밥맛이 참 좋아졌어. 옆자리에 앉은 김씨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그는 태수에게 맞았던 상처가 이제 다 아물었는지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김 형님. 역시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야 밥맛도 나는 법인가 봅니다. 많이 드세요. 나는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쌀알의 단맛이 혀끝에서 감돌았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오후에는 정민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재단 설립 절차에 대해 보고했다. 회장님 뜻하신 대로 센터 수익금 전액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런 선진형 실버케어 모델을 확산시키는 프로젝트도 착수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민아.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써야지. 늙었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 남은 재산을 다 쏟아부을 생각이다. 나는 정민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는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이 나를 다시금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실패한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패한 인간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배신과 분노가 아닌 나눔과 치유로 채워나가리라. 저녁 노을이 센터의 정원을 붉게 물들일 때 나는 홀로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 배신으로 얼룩졌던 어두운 나날들, 그리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평온한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곳에는 내가 요양원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던 악마들의 죄상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페이지들을 하나씩 찢어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이제 그 기록들은 필요 없었다. 증오의 기록 대신 나는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희망찬 계획들로 수첩을 채워갈 것이다. 바람에 날려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은졸였다. 인생은 80부터라고들 하지.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 나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내딛는 발걸음마다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노인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센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으면 기운도 없고 정신도 흐릿해져서 그저 자식들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다고 말이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이 우리 몸을 쇠약하게 할 순 있어도 우리 가슴 속에 품은 정의와 지혜까지 앗아갈 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버려졌다고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참고 있는 것이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늙었다고 해서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수많은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요양원의 침대 위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남은 시간을 향기롭게 채워갈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의 황혼은 결코 지는 해가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늙었다고 약해진 건 아니다. 다만 진짜 힘을 보여줄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역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찬란합니다.